미쳤어? 제정신이야? 두부 한 모에 1,500원? 시장 건너편 마트는 1,200원이라는데 그 300원이 우스워? 당신 눈엔 이 300원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아 보이냐고? 남편 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분노로 인해 굵은 정맥이 솟아올라 있었고 손가락은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부서질 듯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입니다. 제 남편 만수는 대기업 이사까지 지내고 퇴직한 누가 봐도 번듯한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서초동에서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55평형 고급 아파트였고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목재 가구와 대리석 바닥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제가 보낸 시간은 그저 지속적인 고문이자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를 줍기 위해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동전을 옷소매로 슥슥 닦아 주머니에 넣으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짓곤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표정이 세상 그 어떤 악마의 미소보다 소름 끼치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저를 이사님 사모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밤마다 켜지는 전등은 오직 남편이 앉아있는 식탁 위 조명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장실 불이라도 끄지 않고 나오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며 저를 전기 도둑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샴푸통에 물을 부어 3번, 4번 헹궈 쓰게 하던 지독한 자린고비.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슬픔보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비밀 금고가 열린 순간 저는 30년간 기록되지 못했던 추악하고도 처절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9시 우리 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55평의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고 오직 식탁 위 조그만 조명 하나만이 남편 만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앉아 제가 쓴 가계부를 마치 살인사건의 증거물이라도 되는 양 낱낱이 파헤칩니다. 미연아, 여기 버스비 1,400원. 지난주에는 분명히 1,200원이었는데 왜 200원이 늘었지? 환승 안 했어? 남편의 질문에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겨우 200원. 누군가에게는 길바닥에 버려져도 죽지 않을.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우리 집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장 보고 오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환승 정류장까지 500m를 더 걷는 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로 오는 버스를 탔어요. 요즘 무릎도 안 좋고. 남편은 가계부를 쾅 소리 나게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거실 벽면에 길고 기괴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무릎! 그 10분 참는 게 힘들어서 생돈 200원을 버려! 당신, 내가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춰가며 어떻게 번 돈인지 정말 잊었어? 이 200원이 모여서 우리 집이 된 거야. 당신 같은 낭비벽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 낭비벽이라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옷 한 벌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장날에 이웃들이 내놓은 옷들 중 멀쩡한 것을 골라 세탁해서 입었고 남편이 물세 아깝다고 소리칠까봐 빨래도 이틀에 한 번씩 몰아서 했습니다. 샴푸는 바닥이 보이면 물을 타서 거품도 안 나는 액체로 머리를 감았고 화장품은 샘플을 얻어 쓰거나 가장 저렴한 대용량 로션 하나로 사계절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날 선권위와 인색함을 무기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도 그는 구두 밑창이 완전히 닳아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수선에 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청렴한 이사님이라며 그를 존경할 때 저는 집에서 구멍난 남편의 속옷을 기워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김미연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만수의 인색함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55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한여름에 에어컨 한 번 시원하게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최신형 에어컨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가구에 불과했죠. 여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래요. 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잠깐만 켜면 안 될까요? 제 간절한 부탁에도 남편은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선풍기가 있잖아. 찬물로 등물 한 번 하고 오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전기를 낭비해? 에어컨 한 번 돌리면 누진세가 얼마인지 당신이 계산해 봤어? 결국 저는 무더운 여름밤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도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절대 에어컨 리모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그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은 친정어머니의 팔순 잔치 때 일어났습니다. 남동생들이 큰맘 먹고 호텔 뷔페를 예약했는데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호텔 1인당 10만 원? 미쳤군. 집에서 국수나 삶아 먹지. 무슨 호텔이야? 나는 안 가. 당신도 가지 마.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식비야. 여보,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팔순이에요. 사위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감춰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팔순 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어둠 속에 앉아 소리 없이 울던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흉측한 요괴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저렇게 돈을 모으는 걸까? 죽을 때 저 돈을 다 싸들고 갈 작정인가? 남편은 저에게 매달 딱 50만 원의 생활비만 주었습니다. 55평 아파트의 관리비와 식비, 경조사비를 그 돈으로 해결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지만 남편은 늘 아껴 쓰면 10만 원은 남을 돈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시든 채소들만 골라 담았고 유통기한이 당일인 우유만 찾아 마트 구석을 뒤졌습니다. 제 자존감은 마트의 타임세일 전단지와 함께 구겨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 쓰러졌습니다.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떠서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은 췌장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보다 먼저 든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축해둔 돈을 쓸 때가 왔구나. 남편도 죽음 앞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응급실에서도 가장 싼 다인실을 고집했고 의사가 권하는 비싼 비급여 항암제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저렴한 약만 찾았습니다. 여보, 당신 죽으면 그 돈 다 무슨 소용이야? 이 번듯한 집에서 약간 몇 푼 아끼다 죽으면 행복해? 제발 사람답게 치료 좀 제대로 받자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은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까워. 이 돈이면, 그 돈이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쓰면 안 돼. 나는 죄인이라서 이 돈을 쓸 자격이 없어. 미연아, 너는 몰라. 너는 절대 알면 안 돼. 그는 누구를 살려야 한다고 했던 걸까요? 췌장암의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그는 진통제조차 아깝다며 횟수를 줄여달라고 간호사에게 사정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고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가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갚을게요. 내 평생을 바쳐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미연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은 끝내 암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원비 가계부를 검사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55평 아파트와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막대한 예금 통장들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안방의 거대한 자개장 뒤 30년 동안 남편 만수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금고. 회색 콘크리트 벽 속에 박힌 그 차가운 철문은 마치 남편의 굳게 담은 입술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금고를 보면서 눈을 못 감았지. 도대체 여기에 뭘 숨겨둔 거야? 나를 속이고 모은 그 대단한 돈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55평 고급 아파트, 대기업 이사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아래 제가 겪었던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5,000원짜리 양말 하나에도 분수에 넘치는 짓이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300원 더 비싼 두부를 샀다고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던 그 남자가 정작 본인의 비자금은 이토록 견고한 철문 뒤에 숨겨두었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디지털 번호판을 만졌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 처음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을 눌렀습니다. 88만 520. 띠링 마이너스 무심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 남편의 생일, 하나뿐인 아들의 생일. 30년 세월 속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어떤 축복의 날짜들도 그 금고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는 묘한 오기와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당신 혹시 첩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곳에 자식이라도 숨겨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보일러비까지 아껴가며 그 인간들 뒷바라지를 한 거냐고. 분노가 극에 달해 금고를 주먹으로 내리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끔찍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암전 속으로 처박혔던 그 비 내리는 화요일. 제 기억 속에서 억지로 도려내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아니 평생을 바쳐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날의 날짜. 95만 718. 저는 홀린 듯 번호판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9, 5, 0, 7, 1, 8. 마지막 8을 누르는 순간 고요한 안방에 띠리링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알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육중한 금고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30년 만에 눈을 뜨며 내뱉는 신음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빳빳한 만원권 뭉치도 번쩍이는 금괴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고 해진 수십 권의 통장들과 함께 빛바랜 신문기사 한 장이 툭 제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신문기사를 집어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995년 7월 20일자 사회면 기사. 속보 빗길 뺑소니 사고로 30대 가장 사망. 범인은 오리무중, 목격자 간절히 찾아.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당시 저는 초보 운전이었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열이 펄펄 끓었고 해열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황한 저는 남편의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엉망이었습니다. 비릿한 빗물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덜컹하고 차체를 때리는 끔찍한 진동. 차 바닥에서부터 전해오는 그 불길한 충격은 제 심장을 그대로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내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m 속으로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사들고 온 해열제 병을 떨어뜨려 깨뜨릴 정도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남편 만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 10분 뒤 당시 대리였던 남편이 빗속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쓰러진 남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아, 넌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애기 봐. 내가 다 수습할게. 이건 사고야. 넌 몰랐던 거야. 알겠어? 남편의 매서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다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이었어. 내가 그 돈으로 합의금 넉넉히 쥐어주고 다시는 연락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잊어버려. 알았지? 이제 우리 인생에서 그날은 없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까 돈과 권력을 써서 아주 완벽하게 묻어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당신이 자꾸 들먹거리면 그 사람이 더 큰 돈 요구할 거야. 입 다물어라며 저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금고 속에서 쏟아져 나온 신문기사와 통장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고 속에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통장 수십 건이 시간 순서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통장, 1995년 8월호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무기명 혹은 천사라는 이름으로 어딘가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여백마다 남편의 투박하고 정갈한 필체로 매달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30년 동안 자신을 채찍질하며 아내인 저를 대신해 써내려간 속죄의 기록이자 고백록이었습니다. 1996년 3월 피해자 아들 초등학교 입학. 가방값도 50만 원 송금. 미연아, 미안하다. 오늘 저녁 찬거리는 김치뿐이라서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가슴을 찌르지만 가장을 잃은 그 아이의 가방은 내가 사줘야 했어. 우리 아들 가방 사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구나. 난 오늘 점심을 굶었다. 1998년 12월 IMF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송금을 멈출 순 없다. 이번 달엔 내 보너스 전부를 보냈다. 당신이 내 구멍난 양말을 보며 한숨 쉴 때마다 나는 죽고 싶다. 하지만 미연아,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수록 나는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기분이 든다. 2005년 5월 피해자 딸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송금. 이번 달엔 우리 집 보일러를 켤 수 없겠다. 찬물에 등물하는 당신의 비명을 들으며 나는 나를 저주한다. 미연아, 미안하다. 당신이 나를 수전노라고 욕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더 욕하고 있다. 나만 따뜻한 물로 씻을 수는 없지 않은가? 눈물이 통장 위로 뚝뚝 떨어져 남편의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남편은 사건을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그날 밤 즉사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차마 아내를 감옥에 보낼 수 없어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했던 겁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의 정보를 몰래 찾아내어 30년 동안 매달 자신의 모든 욕망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대기업 이사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고도 낡은 구두를 수선해 신었던 이유, 아내인 저에게 생활비를 단돈 50만 원만 주며 천하의 수전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하게 돈을 모았던 이유, 그 모든 자린고비의 가면은 오직 저를 감옥이라는 나락에서 보호하고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삶을 조금이라도 재건하기 위한 그의 처절하고도 광기 어린 대신 갚음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하나하나 넘기며 남편이 30년 동안 겪었을 고독과 공포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돈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사이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한 소년의 뒷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피해자의 아들이 1등을 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목마를 태워줬겠지. 나는 그 아이 뒤편 나무 뒤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연아, 우리 아들 운동회에도 못 가서 미안하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봐야만 했다. 남편은 30년 동안 두 가족의 가장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공포스러운 폭군이자 구두쇠로, 피해자 가족에게는 이름 모를 독지가로 말입니다. 그는 매달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남들이 꺼리는 야근과 특근을 자처했고, 임원이 된 뒤에도 품위 유지비조차 아껴가며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을 괴물이라고 욕할 때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진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300원 더 비싼 두부를 샀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던 그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그날은 피해자 부인의 수술비를 보내느라 남편의 개인 비상금이 바닥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병원비조차 아까워하며 죽어갔지만 피해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가장 깊숙한 곳,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치자 남편이 저에게조차 숨겼던 또 다른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송금 기록보다 더 소름 끼치고 더 슬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금고 가장 안쪽, 통장들 밑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가죽 수첩. 그것은 남편 만수가 대기업 임원 시절 사용하던 스케줄러였지만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30년 동안 피해자 가족의 삶을 어떻게 스토킹하듯 지켜보고 그들을 위해 어떤 비밀스러운 손길을 뻗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중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9월의 기록이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피해자의 아들 동현이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녀석의 이력서를 몰래 입수해 보았다. 성적도 좋고 성실한데 배경이 없으니 대기업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모양이다. 우리 회사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력은 충분하니 면접 기회만이라도 공정하게 주라고 압박했다. 내가 가진 마지막 권력을 이런 데 써서 미안하다. 미연아. 하지만 그 아이가 자리를 잡아야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지 않겠나? 인사팀장이 묻더라. 이사님 친척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 목숨보다 무거운 빚을 진 사람이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돈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뒤에서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청탁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가난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공정한 기회라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남편은 인사팀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평소엔 하지도 않던 술자리를 자처하며 인맥을 동원했던 겁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동현이가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첫 출근 날 로비에서 녀석과 마주쳤다. 녀석은 나를 그저 무서운 이사님으로 알고 정중히 인사하더구나. 녀석의 얼굴에서 30년 전 그날의 남자가 보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토했다. 녀석은 내 덕분에 입사한 줄 꿈에도 모르겠지. 그래야 한다. 평생 몰라야 한다. 녀석이 타는 월급이 내가 녀석의 아버지를 뺏어간 대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녀석이 굶지 않고 결혼을 꿈꿀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남편은 녀석이 회사에서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임원 회의 때마다 녀석이 속한 팀의 실적을 챙기고 녀석의 상사들에게 넌지시 그 친구 유능하더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린고비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아내에겐 10원 한 장 아까워하던 남자가 바깥에서는 피해자. 아들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대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남편 만수의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왜 아내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 그 지옥 같은 30년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1995년 7월 18일 그날 밤의 빗소리는 지금도 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미연이의 목소리. 현장에 달려갔을 때 빗물에 씻겨 내려가던 붉은 피. 나는 직감했다. 이건 사고지만 법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랑하는 아내가 감옥에 가고 우리 아이들이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만수라는 인간을 죽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죄값만 갚다 죽을 괴물을 앉혔다. 미연아, 내가 마트에서 사온 1,500원짜리 두부를 보며 내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 그날 오전 나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 수술비가 급하다는 소식이었지.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너에게 줄 생활비에서 얼마를 빼돌려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였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300원 더 비싼 두부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더구나. 그 웃음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우리는 웃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1,200원짜리 두부조차 과분한 죄인들인데 너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너를 죄인으로 만든 나 자신을 향한 징후였다. 내가 너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실 조명을 끄며 어둠 속에 가두었던 건 우리가 빛 속에 살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면 저 차가운 땅 속에 누운 그 남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나는 너를 일부러 굶기고 죽게 만들었다.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았을 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고 싶었다. 미용실에 가겠다는 너를 막아서고 낡은 옷을 입는 너를 방치하며 나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거울 속에 나는 추악한 구두쇠였지만 그 추악함만이 너를 감옥 밖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연아, 너는 내가 돈독이 올라 병원비까지 아끼는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나는 그 병원비조차 그들에게 보내야 했다. 내 고통이 커질수록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나는 기꺼이 암세포가 내 몸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고 싶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면회 온 동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회사 후배를 챙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그날의 진짜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병실을 찾아왔다. 녀석은 내가 자신을 이토록 챙겨준 이유가 그저 아끼는 후배라서 그런 줄 알고 내 손을 잡으며 울더구나. 이사님, 얼른 일어나십시오. 제가 아직 보답도 못했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손길이 내 죄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녀석에게 차갑게 말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너에게 보답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저 내 아버지가 남긴 운이 나에게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힌다면 동현이가 받았던 그 모든 지원이 아버지의 목숨값이라는 독이 되어 그 아이를 파멸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스스로 악인으로 기억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이름 모를 독직가로, 아내에게는 지독한 자린고비로, 회사에서는 인색한 임원으로. 그는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길을 걸으며 오직 한 여자의 안위와 한 가족의 재건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아, 이제 금고가 열렸다면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30년 전 그날 밤 나는 너에게 잊으라고 했지만 사실 나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너만은 평화롭게 늙어가길 바랐다.
내가 너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한 말들이었다. 이제 나는 그 남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간다. 이 아파트와 통장의 돈들은 내가 30년 동안 흘린 눈물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적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 편히 써라. 300원짜리 두부 때문에 울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을 차려라. 넌 그래도 된다. 사랑한다. 평생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 저는 남편의 수첩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제 가슴속은 여전히 30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만수가 떠난 지 벌써 1년. 저는 여전히 이 5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하게 보석을 두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통장을 들고 새로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계부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피해자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동현이가 아빠가 되었다고 한다. 녀석의 아이에게 보낼 첫 유모차를 샀다. 남편, 보고 있어? 당신이 30년 동안 닦아놓은 그 길을 이제 내가 이어서 걸어가려고 해. 이제는 300원 아끼지 않고 당신이 못 따준 사랑까지 듬뿍 담아서 보낼게. 저는 마트에 갑니다. 그리고 1,500원짜리 두부 앞에 섭니다.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렸을 그 두부를 이제는 웃으며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묘소에 가서 그 두부로 정성껏 끓인 찌개를 올립니다. 여보, 오늘 두부 정말 맛있어. 1,500원인데 하나도 안 아까워. 당신도 이제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 이제 당신은 죄인 아니야. 나를 지켜준 나의 영웅이었어.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30년의 위선과 30년의 속죄. 그 기나긴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남편이 남긴 사랑의 무게는 제 가슴 속에 300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 가면 뒤에 얼마나 큰 눈물을 숨기고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사랑은 가끔 가장 아픈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하니까요. 언노운 썰 30년 자린고비 남편의 비밀 금고 편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진실을 찾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